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초강력 태풍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대비는 잘 하고 계신가요? 9월 4일 일요일 뉴스의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뉴스의 라이브 팀이 뽑은 주요 뉴스 정리해드립니다. 오늘의 라이브 픽입니다. 초강력 태풍 흰남노가 우리나라를 향해 북상 중입니다. 현재 전라도와 경상도, 제주도 지역에 태풍 예비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대장동 백현동 개발 사업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는 이재명 대표의 모레 검찰 출석 여부를 의원총회에서 최종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일각에선 이 대표 측이 검찰 소환을 전쟁에 비유하는 등 정치적 문제로 만들면서 조국 사태 시즌2가 시작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국민의힘에선 법원의 가처분 결정으로 직무가 정지된 주호영 의원이 다시 새 비대위원장을 맡는 방안이 우선 검토되고 있습니다. 성접대 의혹으로 경찰 조사를 앞둔 이준석 전 대표는 잠시 뒤 대구에서 지지자들을 모아놓고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입니다. 연쇄 성폭행범 김근식이 다음 달 출소를 앞둔 가운데 신상정보 공개가 출소 뒤 5년밖에 되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대전 국민은행 권총 강도살인 사건의 피의자가 추가 범행을 자백하면서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암수 범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나라로 서서히 다가오고 있는 역대급 초강력 태풍 흰남노의 현재 상황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1호 태풍 흰남노는 현재 대만 동쪽 해상에서 북상 중입니다. 내일부터는 우리나라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보되면서 정부는 긴급 대책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강신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태풍 흰남노는 중심 기압 940헥토파스칼, 최대 풍속 초속 47m의 매우 강한 태풍으로 느리게 북상 중입니다. 내일 새벽 3시 서귀포 남남서쪽 570km 부근 해상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화요일 새벽 제주 동쪽 해상을 지나 화요일 아침 경남 남해안에 상륙할 것으로 보입니다. 흰남노는 해수면 온도가 높은 지역을 통과하면서 역대 가장 강력한 세기를 유지한 채 우리나라에 상륙할 전망입니다. 내일과 모레 사이가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태풍이 다가오면서 태풍 예비특보 지역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어제 제주에 이어 오늘 오전 5시를 기해 광주와 전남, 부산, 대구, 울산, 전북, 경남 지역에도 예비특보가 발효됐습니다. 기상청은 모레까지 전국에 100에서 300mm, 제주 산지엔 600mm 이상의 비가 내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한라산 국립공원 7개 탐방로는 그제부터 전면 통제 중이고 오늘 오후 5시부터는 전국 국립공원 600여 개 탐방로가 통제됩니다. 지리산과 설악산 등 야영장과 대피소 60여 곳 이용도 제한됩니다. 31개 항로 46척 여객선 운항도 중단됐습니다. 국내선 항공편은 아직 정상 운항되고 있지만 태풍 영향에 따라 지연이나 결항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제주와 전남 등 남부지방에선 어선 16,000여 척에 대해 피항과 결박, 인양 등 안전조치가 진행됐고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해안가 등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중대본 1단계를 가동하고 태풍 호우 위기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했습니다. 또 각 교육청 및 학교장이 학교의 재량 휴업과 원격 수업, 등하교 시간 조정 등을 적극 검토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채널A 뉴스 강신영입니다. 네, 조금 전까지는 이곳 서울 광화문에도 비가 조금 내렸었는데 지금은 그친 것 같습니다. 홍앵커, 지금 보면은 이 흰남노라는 태풍이 11호 태풍인데 역대급 태풍, 괴물 태풍이란 별명이 붙었어요. 네. 지금 보니까 가까운 일본은 본격이 상륙하기 전인데도 벌써부터 집중호우가 쏟아지면서 침수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고 이런 소식이 들려오고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올해 정말 더웠잖아요. 이 뜨거운 열에 생긴 수증기가 흰남노에겐 먹이처럼 공급되면서 위력이 세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최고 600mm의 호우와 초속 60m에 달하는 폭풍이 불 것으로 예보되고 있는데 2003년 매미 그리고 2016년 차바보다 더 강력하다고 합니다. 지금 나오는 영상들이 저희가 준비한 과거 매미와 차바 때 피해 영상인데요. 보시다시피 정말 무섭습니다. 아, 그렇네요. 태풍이 흰남노의 예상 진로도 저희가 준비해 봤는데요. 함께 보시죠. 자, 태풍은 현재
타이완 동쪽 부근 해상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태풍이 속도라도 높으면 좀 빠르게 지나가서 피해가 좀 덜할 텐데 느리게 북상을 하면서 주변을 하나씩 초토화시키고 있습니다. 자, 화요일인 모레 새벽 2시쯤 서귀포 동쪽 해상을 지나 한반도 남부권에 상륙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정말 여간 걱정이 아닙니다, 이게. 네, 그렇습니다. 벌써 지금 풍랑주의보 또 강풍주의보가 속속 내려지고 있고 내일은 태풍특보도 내려질 걸로 보이는데요. 윤석열 대통령부터 최고 단계의 태풍 대응 태세 갖춰달라 이렇게 주문했고요. 오늘 주말이지만 용산 대통령실로 출근해서 태풍 대비 상황 점검 회의를 주재할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자, 대비를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은데 저희가 그래서 태풍 대비 행동 요령을 지금부터 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태풍 진로는요 계속 바뀌잖아요. 바뀌니까 TV나 인터넷, 스마트폰 등을 통해서 수시로 태풍 정보를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당연히 산간, 계곡, 하천, 방파제 등 위험 지역, 상습, 침수 지역은 피하셔야 되고요. 이 창문 자체보다 창틀이 흔들리지 않는 게 관건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단단하게 테이프나 우유팩으로 이 창틀을 고정해 주시는 게 더 좋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지붕이나 간판 등을 미리 결박하고요. 배수구, 하수구가 잘 뚫려 있는지도 점검하셔야 합니다. 물막이판도 잘 활용하시면 좋고요. 가족분들과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응급용품 등을 준비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외출은 자제하고 특히 연세 많은 어르신 등은 수시로 안부를 확인해 주십시오. 사전에 점검 철저히 하셔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채널A도 계속해서 이 태풍 상황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오늘의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이슈부터 함께할 전문가 네 분 소개하겠습니다. 이도훈 문화일보 논설위원 나오셨고요. 구자웅 동아일보 신동아팀 차장 함께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김관욱 정치연구소 민의소장, 장현주 전 민주당 민원법률국 변호사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전쟁이다. 이번 주에 가장 많이 회자된 단어, 문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민주당이 내일 오후 2시 비상의원총회를 소집했는데 그 내용은 이겁니다. 이재명 대표 검찰에 소환 출석. 응해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 이걸 의총에서 정한다는 건데요. 저희가 우선 어떤 내용으로 어떤 혐의를 받아서 이렇게 검찰의 소환 통보를 받게 됐는지 영상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함께 보시고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두렵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지면 없는 죄 만들어서 감옥 갈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때는 이런 얘기는 전혀 들어본 바도 없고 안 해주면 직무유기 이런 걸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해서 이분하고 내가 통화를 많이 했다. 근데 시장할 때는 이 사람의 존재를 몰랐다. 먼지털이 하듯이 털다가 또 안 되니까 엉뚱한 거 가지고 꼬투리 잡고. 자, 과연 이재명 대표는 검찰의 소환 통보에 응할까요? 응하지 않을까요? 자, 우선 민주당에서는 조금 전 말씀드린 대로 의총을 통해서 결정을 하겠다, 최종 결정을 하겠다 했습니다. 바로 내일인데요. 관련 목소리 듣겠습니다. 불출석 가능성도 매우 큽니다. 검찰의 정치적 의도가 지금 상당히 분명하기 때문에 출석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좀 논의하고 있고요. 지금 보면 당내에서는 검찰 출석을 만류하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서는 당 대표 개인적인 일이니까 이렇게 출석에 응하겠다, 응하지 않겠다 본인이 정하면 될 것 같은데 지금 보면 당까지 나서서 이렇게 어떻게 할지 결정하자 이런 모양새네요. 네. 그리고 이제 이재명 그 대표의 경우에는 이 재보궐 선거에 출마할 때부터 혹시 국회의원을 어떤 검찰 수사를 막기 위한 어떤 방탄 조끼를 입기 위한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가 있었고 또 당대표에 도전을 하다 보니까 이 개인의 문제를 당 차원의 문제로 이 좀 바꾸기 위해서 당대표에 도전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두 개의 두꺼운 방탄조끼를 입으려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그 얘기가 있었는데 네. 실제로 막상 검찰 소환 조사를 받고 나서 보니까 의원총회를 소집해서 검찰 소환에 응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하는 상황에 이를 만큼 사실상 방탄 역할을 톡톡히 지금 해주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방탄조끼를 제대로 입은 것 같다 이런 표현이시군요. 그러니까 이제 이건 뭐 민주당으로서도 사실 불가피한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 개인 한 사람이라면 그 이제 이 출석 요구가 왔을 때 또는 뭐 체포 그 요구가 왔을 때 이 본회의 표결을 통해서 결정을 하면 되는데 이건 민주당을 대표하는 당 대표가 됐기 때문에 국회의원 한 사람이라고 보기는 사실상 좀 어려운 측면도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그 이재명 의원의 어떤 개인적인 어떤 결정으로 검찰에 출두하기보다는 당의 의견을 모아서 네. 출두하는 것이 맞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걸 이제 의원총회에서 결정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이런 상황에 대해서 사법 리스크라는 표현을 많이 합니다. 이재명 의원은 과거에도 이 직접 출석하는 일들이 몇 번 있었죠. 한번 그 영상 만나보시겠습니다. 100만 성남시장의 1시간도 100만 시간의 가치가 있습니다. 시간 보낼 그런 여유 없습니다. 법과 원칙에 어긋난 행정을 한 일이 없기 때문에 사필 규정일 것이라고 믿습니다. 네, 지난 영상들 함께 보셨고요. 사실 대장동 의혹 나왔을 때도 국정감사 나오냐 마냐 여러 가지 분석 있었는데 직접 나와서 정면 돌파를 선택했습니다, 소장님. 이번에도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전 나올 가능성이 매우 적다라고 봅니다. 네. 매우 적다. 그러니까 그 이유는 의총에서 이 문제를 다룬다는 건 이제 더 이상은 이 대표의 개인의 사안이 아니다. 이거는 민주당에 대한 어떤 사안으로 간주를 한다는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그러면 민주당이 이걸 의총에서 다루느냐. 사실상 어떻게 보면 검찰의 의도성을 지금 의심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서면 조사로 다 될 사안들인데 이미 이제 두 건에 대해서는 서면 조사를 완료를 했고요. 네. 한 건은 서면을 작성하고 있는 네. 와중에 갑자기 소환을 통보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 소환이 날짜가 사실은 딱 추석 직전이에요. 이거는 그림이 잡히고 포토라인이 형성이 되면서 상당히 부정적인 어떤 장면이 국민들에게 각인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걸 굳이 이렇게 소환할 수 있느냐. 예컨대 지금 뭐 이 대표의 어떤 입장이 이런 관련된 사안들의 입장이 바뀔 수 있다면 소환에 대해서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일관되게 사실은 이 대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입장이 아주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소환을 안 해도 사실은 소환된다고 해도 바뀔 내용이 없어요. 그런데 굳이 소환을 한다는 것은 포토라인에 세우겠다는 그런 의도성이 있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민주당에 지배적으로 깔려 있는 것이고 일종의 이제 정치 보복 수사의 어떤 측면이 크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응해서는 안 된다. 뭐 이게 지배적으로 지금 깔려 있는 그런 분위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근본적으로 이것이 뭐 조국 사태 시즌 2다 뭐 이렇게 될 가능성도 저는 크다고 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입증할 뭔가가 분명히 있다 그러면 이 부분에 관해서는 사실은 기소를 그냥 해버리면 돼요. 그리고 이것들이 대부분 뭐냐면 김문기 씨에 대해서 아느냐 모르느냐.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전번에 대법원에 가서 한 내용과 굉장히 유사해요. 그러니까 법리적 다툼의 내용이 충분히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것을 뭐 유죄가 나는 것처럼 이렇게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것 자체가 사실은 적절한 것이 아니다라고 보는 거죠. 네, 지금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과 민주당은요, 이 소환 통보 과정을 두고도 굉장히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저희가 준비를 해봤는데 이런 겁니다. 검찰에서는요, 서면 조사를 이미 시도를 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야권에서 극렬하게 반발을 하니까 이례적으로 공개를 한 건데 지난달 19일에 서면 질의서 등을 전달을 했고 여기서 이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두 건을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두 건에 대해서는 보냈고 한 건 작성 중이었는데 전당대회 때문에 조금 못 보내고 있다가 그 사이에 이렇게 하는 게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검찰 쪽에서는 뭐 언론사에 서면 답변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줬지만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해서 소환 통보를 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도움 위원님께 좀 여쭤볼게요. 법조계 안팎에서는요. 검찰로서도 제1야당의 대표를 거기다가 뭐 여의도에서는 거의 여권 여당급이라는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렇게 부른다는 것, 공개된 발언으로 이렇게 부른다는 건 입증할 만한 증거와 증언을
검찰이 어느 정도 확보했기 때문에 이렇게 추진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뭐 일단 그렇게 봐야 되겠죠. 지금 이제 뭐 말꼬리 잡는다고 하지만 그 말꼬리 정도로 보기는 어렵고 굉장히 혐의가 중할 수도 있어요. 크게 보면 이제 세 가지죠. 백현동, 대장동, 김문기 전 처장인데 백현동 문제도 단순히 뭐 협박했다 이런 말 그 자체보다는 용도 변경에 대해서 국토부가 실질적으로 협박이나 압박한 게 없고 네. 이거는 혁신 그 도시 특별법에 의해서 강제로 진행되는 절차가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그걸 문서로 전달했고 그 문서를 성남시에서 그 이재명 시장에게도 보고를 했기 때문에 단순히 말 한마디 잘못이 아니라 그 과정 전체를 보는 거고 대장동도 초과이익 환수 조항 하나가 전체적으로 8천억이라는 막대한 규모의 이익이 개인 사업자에 간 거기 때문에 말 한마디가 아니라 사업 전체가 연관돼 있는 겁니다. 김문기 처장 관련해서는 검찰에서는 이러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 이재명 그 후보의 상습적인 그러니까 사실과 다른 말, 뭐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거짓말 논란. 박근혜 대통령 존경한다고 했다고 존경한다니까 진짜 존경하는 줄 아나 이런 것처럼 김문기 처장 모른다는 거라는 발언 자체가 그 상습적으로 사실과 다른 말을 하는 이재명 지사에 대한 어떤 문제점을 제기하는 차원에서 세계를 그 제기했다고 볼 수 있고 19일 날 그 서면 질의서 보내고 열흘 넘게 기다렸어요. 충분한 시간을 줬다고 봅니다. 31일 날 출석 요구서를 전달했어요. 그게 31일 날 당일에 갔는지 9월 1일 아침에 갔는지 모르겠지만 바로 9월 1일 오후에 전쟁입니다. 이거는 그 이재명 대표의 기획적인 그 대응이죠. 왜 의총을 끌고 갑니까? 개인 비리 아닙니까? 의원들이 왜 그 이재명 의원 개인 조사 받는 거에 대한 입장을 정해야 됩니까? 그거는 이재명 대표 스스로 정해야죠. 이재명 스스로 혼자서 그 법률적인 문제에 대응하고 당 지도부와 의원들은 민생에 대응하게 해야죠. 그걸 지금 거꾸로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지금 민주당을 볼모로 잡고 있다. 뭐 이렇게 비판해도 과하지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이번 소환 통보로요, 변호사님. 이재명 대표와 검찰의 어떤 질긴 악연도 다시 조명을 좀 받고 있죠. 사실 뭐 악연이라고 표현할 것까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뭐 정치인들 치고 어떤 검찰 수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완전히 자유로운 분들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 정부가 어떻게 보면 검찰 공화국이 된다든지 검찰 인사가 너무 강화되는 부분에 대해서 국민적인 우려가 그 지점에 있는 것 같고요. 다만 검찰에서 이재명 지금 대표에게 소환 서면에 대해서 질의서를 보냈던 것이 8월 19일인데 네. 8월 26일까지 내라고 했다고 지금 언론에선 전해지더라고요. 전당대회가 8월 28일이었습니다. 8월 26일까지 서면 조사에 응하라고 했는데 응하지 않았다고 해서 바로 소환장을 보내는 것 자체가 민주당 입장으로는 이게 정치적인 공세 또는 정치적으로 타이밍을 본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지점일 텐데요. 그리고 서면 조사가 3건이 진행되고 있었는데 2건에 대해서는 이미 답변을 했고 한 건을 조율 중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면 사실 이게 정치적인 사건이 아니라 제가 뭐 변호사로서 일반적인 어떤 형사 사건을 진행을 할 때 만약에 3건에 대해서 의뢰인이 2건은 이미 서면을 답변을 했고 한 건을 조율하던 과정에서 갑자기 출석을 하라고 요구를 한다면 당연히 의뢰인은 긴장할 것이고 왜 갑자기 입장이 바뀌었는지에 대해서 그 의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물며 야당의 대표인데 대표가 돼서 정기국회 첫날에 소환장이 왔다는 것 자체가 민주당으로서는 이게 의총에까지 붙여야 될 정도의 그런 중대한 현안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한 가지 좀 추가를 하고 싶어요. 네. 이게 사실 야당 대표를 소환하는 것인데 대부분 조율을 하거든요. 네. 언제가 가능하느냐 뭐 이런 건데 그런 과정이 일체 없이 어느 날 나와라. 이거는 뭔가 압박하는 그런 어떤 뉘앙스가 너무 큰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아까 제가 뭐 일부 말씀드렸지만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리적인 다툼의 어떤 소지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몰랐다. 이게 의도성이 있느냐 없느냐가 굉장히 판결에 중요한 것인데 이런 법리 다툼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의 것은 어떻게 보면 그냥 검찰이 기소해버리면 되는 거거든요. 네. 기소하고 법정에서 다툼을 벌이면 되는 것인데 이거를 기소 과정을 막 부각시키는 거는 정치적 효과를 너무 많이 노리려고 하는 건 아니냐. 그러니까 검찰의 소환이 결국엔 정치적 효과를 만들어내는 정치에 개입하는 이런 부분의 어떤 성격도 분명히 생각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검찰이 지금 정치에 개입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반론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경심 교수 그 수사도 하지 않고 기소했다고 얼마나 비판이 많았습니까? 특히 이제 야당 대표를 수사하는 거니까 절차를 갖춰야 되고 왜 6일이냐?
그거는 어쩔 수 없어요. 9월 9일 전에 지금 그 기소를 처리해야 되는데 9월 9일은 이제 연휴 시작 아닙니까? 그럼 9월 8일까지는 아무리 늦어도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5, 6, 7, 사흘밖에 없어요. 월요일 날 또 대표 바쁘실까 봐 화요일로 했는지 모르지만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그 불가항력적인 거고 그거는 그 민주당에서 다 알 겁니다. 그런 절차적인 문제 뭐 날짜 같은 이런 거 갖고 반박하시려고 하지 말고 그 본질적인 문제 혐의가 있으면은 그 검찰이든 경찰이든 출두해서 조사를 받는 거는 당 대표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이 똑같이 해야 된다는데 여기에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의 신임 대변인으로 김의겸 대변인이 임명이 됐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뭐 차장님 윤석열 정부와 정면으로 맞서겠다는 의도다라는 해석들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궁금하네요. 그러니까 뭐 이재명 대표로서는 그 신의 한 수로 꼽을 수 있는 이제 인사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가 대선 후보가 되고 또 당대표가 되는 과정에서 친문재인 진영과 친이재명 진영 간의 갈등이 늘 그 중심에 서 있었거든요. 그런데 대표적인 친문 인사,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 그 재임 시절에 그 청와대 대변인을 지냈기 때문에 네, 그렇죠. 대표적인 친문 인사라고 할 수 있는 이 김의겸 의원을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 당대표가 되자마자 당 대변인으로 임명을 했다는 것은 네. 이제 친문과 친명을 통합하겠다 이런 이제 대외적인 이미지가 좀 있는 것이고요. 더더군다나 이제 김의겸 의원의 경우는 지금 비례대표 네. 그 신분이기 때문에 다음 총선에는 뭐 다시 비례대표로 이 국회의원이 되기 어렵기 때문에 지역구에 어떤 이제 안착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공천권에 상당히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당대표가 대변인으로 좀 도와달라. 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자신의 어떤 정치적 이 진로하고도 상당히 좀 맞닿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 적극적으로 대변인으로서 역할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가 됩니다. 김의겸 지금 대변인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대변인이 이재명 대변인이 됐다 이렇게 본인 SNS에 적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초반에 좀 말이 많으니까 후에 좀 되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네. 저 김의겸 대변인 임명하는 걸 보면서 이제 여러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들, 그 국민의힘 지지자들도 마찬가지고 민주당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애정이 있어요. 우리나라 이렇게까지 만들어 온 거, 산업화와 민주화에 얼마나 민주당이 많은 기여를 했습니까? 근데 그런 민주당이 그 고작 그 이재명 대표 그 방탄하는데 이렇게 동원이 되고, 둘째 김의겸 대변인? 안 그래도 철험회가 당을 좌지우지한다는데 우리 국민이 사랑하는 민주당이 철험회 정도의 그 의원들에 의해서 이렇게 우왕좌왕 좌지우지되고 여전히 여권의 나팔수 역할하고 있는 우리 김어준 씨 이런 분들이 계속 건재하고, 이게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민주당,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진보 세력의 모습인 건가? 저는 이번에 김의겸 대변인 새로 임명하는 모습 보고 굉장히 실망했어요. 그래도 새로운 지도부를 구성했으면 뭔가 새로운 메시지를 줘야 되는데, 김의겸이라는 당의 입에 주는 국민들에게 주는 메시지는 뭡니까? 청와대 대변인 시절에 관사 테크를 이용해가지고 흑석동에 영끌해가지고, 물론 영끌해서 무슨 대출 받아가지고 집 산 게 잘못이냐고 그거는 뭐 논쟁의 여지가 있습니다만, 공직자로서는 적절한 대응 태세는 아니었죠. 결국은 본인이 다 무슨 처분하고 뭐 사과까지 했던 건데, 청와대 대변인 시절에 그 정도 큰 사고를 쳤으면은 당 대변인 시절에는 무사하게 넘어가는 건가? 이런 우려를 주고, 전체적으로 당이 새롭게 가기보다는 이재명 한 사람 막기 위해서 우리 전 민주당, 전 진보 세력이 동원된다는 게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네. 저는 뭐 이 부분을 개인적인 어떤 평가를 빌어가지고 사실은 이재명 대표의 인사를 비판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저는 지금 김의겸 의원이 어떤 일을 했는지를 갖고서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고, 대변인으로서 부적절한 어떤 문제를 만들었다 그러면 비판의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봐요. 하지만 지금 시작도 안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시각을 내놓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보고요. 또 한 가지가 방탄을 한다고 얘기하는데, 이게 공직선거법과 관련된 거거든요. 선거의 과정 속에서 당 대표로서
대통령에 나가는 입장에서의 어떤 문제가 연루된 것이기 때문에 당의 일이지 이게 개인의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개인의 일로 치부하는 것도 저는 적절치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야당을 이렇게 뭐 굉장히 애정을 어린 생각으로 이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은 지금 야당을 뭔가 걱정할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여당의 문제가 워낙 크고 현 정부의 문제가 워낙 커서 거기부터 좀 잘 윤핵관의 문제, 뭐 이준석 전 대표의 문제 여기부터 잘 정리돼야 되는 것이 지금 국민의 바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뭐 이 사법 리스크가 여야 가릴 거 없이 걸려 있다라는 분석들 많은 거 사실이고요. 민주당은 이제 이런 상황을 통해서 만약의 가능성에 대해서 좀 짚어보고 싶어요, 변호사님. 만약에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재판에 넘겨지고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이 된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해요. 국회의원직은 유지가 되는 건지요? 사실 이 100만 원 이상의 유죄가 확정된다는 걸 전제로 이제 논하는 것 자체는 지금 상황에서는 좀 너무 이른감은 있습니다. 일단 기소도 되지 않은 상태이고 그리고 우리가 공직선거법으로 벌금 100만 원이 나오면 당연히 당선 무효가 되고 이제 피선거권이 박탈되기 때문에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법원이 그런 판결을 자주 내리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지금 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반적인 얘기를 해본다면 그 당의 선거와 관련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이 나올 때는 여기서 당선이 무효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낙선한 경우에는 뭐 당선이 무효될 것이 없기 때문에 일단 피선거권은 이제 박탈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관련해서 이제 선거 보존 받은 비용이 좀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낙선했던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유죄를 받게 되면 그 정당이 선거에 나왔던 비용을 또 보존됐던 것을 토해내야 되는 그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일단 민주당으로서는 아까 이제 소장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것이 그냥 이재명 대표의 어떤 개인적인 뭐 혐의 이런 것이 아니라 당 전체의 문제가 되었고 그래서 의총도 하는 것이고 당 전체가 이제 합심해서 대응할 문제로까지 지금 보고 있는 지점입니다. 자, 이도훈 의원님이 좀 하신 말씀이 있으신 것 같아요. 네, 지금 우리가 이제 공직선거법만 보는데 국회법을 보면은 이번에 만약에 100만 원 이상 벌금만 받게 되더라도 이재명 대표는 의원직을 내놔야 됩니다. 국회법 제 136조 퇴직조항인데 거기 2항에 보면 의원이 법률에 규정된 피선거권이 없게 되었을 경우 퇴직한다고 돼 있어요. 100만 원 이상 벌금 받으면 피선거권이 5년간 제한되는 겁니다. 그러면 피선거권이 없는 이재명 의원은 의원직을 퇴직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는 이건 그렇습니까? 예, 장현주 변호사님과 제가 얘기를 했는데 맞다고 말씀하셔가지고 예, 이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면은 어제 이재명 대표의 강성 지지자들이 어디에 모였을까요? 서초동에 지금 모였다고 합니다. 자, 서초동 검찰청사 앞에서 집회를 가졌다고 하는데 저희가 어제 그 관련된 화면 저희가 찍어왔습니다.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저희 구자영 차장께서 저 집회 성격은 어떻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앞서 나가도 너무 앞서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수사를 죄가 있는지 없는지 이게 기소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결정하기 위해서 당사자에게 지금 소환 통보를 한 것뿐입니다. 지금 기소가 돼서 유죄 판결이 나려면 최소한 몇 년 정도 이 시간이 소요가 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소환 통보를 했다는 것만으로도 지지자들이 검찰청사 앞으로 달려가서 저렇게 이렇게 반대 집회를 한다. 이것은 사법적인 어떤 유무죄 옳고 그름을 따지기에 앞서서 내 편에 대한 어떤 정치적 보복이다. 이런 프레임으로 지금 대응하려는 좀 집단적인 어떤 성향을 좀 드러낸 것 아닌가 이런 좀 우려를 하게 되는 모습입니다. 네. 저도 구자영 차장의 말씀에 동의를 해요. 지금 기소도 아직 안 됐고 조사하는 거 시작하려고 하는데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이게 왜 저분들이 저렇게까지 하냐면 뭔가 검찰이 형평성의 어떤 수사를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공직선거법 관련해서 한다 그러면 여러 사람들이 걸려 있잖아요. 예컨대 지금 여당 의원들도 여러 개가 걸려 있어요. 그런데 거의 무혐의 처리하고 예컨대 아까 우리 이제 국감 얘기 나오면서 그때 이제 이재명 후보였죠. 뭔가 이렇게 진술하는 거 그 과정 속에서 뭔가 허위가 있다. 이렇게 했는데 그 당시에 김용판 의원이 내놓은 그 사진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폭 관련돼 가지고 돈다발 사진이 있었잖아요. 그것도 공직선거법 허위 사실에 해당이 될 텐데 그거 지금 수사하고 있는 건가요? 그것도 9월 9일이 끝나는 거잖아요. 그렇다 그러면 여당, 야당 가리지 않고 공직선거법이
사실상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부분에서 같이 이렇게 수사가 이루어진다 그러면 저분들이 저렇게까지 나갈까라는 생각은 해봅니다. 그렇군요. 네, 지금 이렇게 집회를 하고 야당 탄압이라고 규정 짓는 것들이 어떤 면에서는 조국 사태 시즌2를 연상케 한다. 이런 지적, 이런 목소리도 나옵니다. 저희가 그 목소리 준비했거든요. 듣고 분석 이어가겠습니다. 야당 대표의 정치적 발언을 사법적 판단에 넘기겠다니 황당하다. 이 발언이 진짜 황당하거든요. 앞으로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우리가 계속 국민들이 듣게 될 거라는 겁니다. 조국 시즌2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 얼마나 피곤했습니까? 지금 진중권 전 교수의 분석 들었고요. 사실 이 사안 관련해서 굉장히 화제가 많이 됐던 게 구자영 차장님. 네. 이재명 대표가 이제 본회의장에서 이 문자를 보는 모습 그리고 이 검찰의 소환 통보를 전쟁입니다라고 표현하는 모습들이 굉장히 화제가 됐습니다. 진중권 교수는 이런 표현이 사법적 게임이 아니라 어떤 일종의 힘의 게임으로 몰고 가려는 것이다라고 분석을 했던데요. 네. 이게 지금 뭐 우리가 그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고 네. 있습니다만 이것은 개인 대 개인 또는 개인 대 국가의 싸움이 아니라 국가 대 국가의 싸움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쟁이라는 것은 이 인적, 물적 자원을 총동원해서 이기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는 것이거든요. 말 그대로 이제 전쟁의 이런 검찰 소환에 대해서 그렇게 인식을 한다라는 것은 죽기 아니면 살기 굉장히 이제 극단적으로 좀 받아들이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상징적인 언어인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의원 또는 이재명 의원실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런 위기의식을 갖는 것이 뭐 당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켜보는 국민 입장에서 보시면 이렇게 전쟁까지 치달을 만큼 심각한 사안인가. 만약 잘못이 없다라면 검찰 소환에 응해서 자신의 어떤 잘못 없음을 충분히 소명하고 또 그 검찰 소환뿐만 아니라 대국민 기자회견을 통해서도 자신의 어떤 잘못 없음 또는 억울함을 충분히 밝힐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이것을 전쟁으로 받아들이고 또 전쟁과 비슷한 상황을 지금 만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서초동에 사람들이 몰려가서 집회와 시위를 한다는 것은 법이 허용하는 자신들의 어떤 의사표현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어떤 의도가 좀 비칠 수 있는 대목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법과 원칙에 따른 법치에 따라서 사회가 유지가 되는 사회인데 이렇게 자신의 뜻과 반대되는 어떤 행위가 있었을 때 그걸 집단의 힘으로 그걸 막아서겠다. 이렇게 된다라면 이 법치가 허물어질 수 있는 것이거든요. 저는 지금 어떤 이재명 이 대표에 대한 어떤 검찰 소환이 아직 유무죄를 다투는 기소조차 되지 않았는데 이렇게 정치적인 사건으로 비화되고 있는 것은 여야 협치는 이제 이미 물 건너갔고요. 이것이 여야 극한 어떤 전쟁과 비슷한 상황으로 극한 대결로 치닫게 되지 않을까 상당히 좀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극한 대결로 치닫고 있는 이 여야의 상황. 과거에요. 이재명 대표는요. 대선 후보 시절에 조국 사태에 대해서 이렇게 사과하기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왜 우리만 갖고 그러느냐 이런 태도가 아마 우리 국민들께서 더불어민주당을 좀 질책하는 주원이 됐을 것 같습니다. 소위 내로남불이라고 하는 것도 그런 것일 테죠. 자,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엔 본인 SNS에 글을 올리면서 혹여나 이것이 제2의 조국 지키기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가 있다. 극단 팬덤과는 이렇게 좀 거리를 둬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이재명 대표의 지지자들은 스스로를 제2의 서초 촛불혁명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장영주 변호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물론 지금 기소도 되지 않은 단계이고 소환만 한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바로 집회를 갖는 것 자체가 이르다라고 보는 지적도 분명히 수긍할 만합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이제 소장님도 말씀 주신 것처럼 왜 저분들이 또 서초동에 나가야 하는지 그 원인을 생각해 본다면 네. 결국 공정일 것입니다. 과연 지금 검찰의 수사가 여와 야의 공정한 것이냐 그 부분을 따지고 논다면 사실 지난 대선 과정 그리고 지방선거 과정에서 분명히 온갖 정치인들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로 간의 고소 고발이 난무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야당의 유력한 정치인은 소환을 받지만 여당의 유력한 정치인들이 수사를 받고 있다는 기사가 대대적으로 나지 않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은 분명히 있습니다. 공소시효는 마찬가지로 누구에게나 9월 9일인 것일 테니까요. 그리고 법치주의도 정말 중요한 말이지만 이 법치주의가 강자의 개념에서 쓰인다면 법대로 할 테니 그냥 무조건 따라와라 이렇게 또 들릴 수 있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 이재명 대표가 법치주의를 위반하겠다는 것이 전혀
전혀 아니었습니다. 서면 조사에 응하고 있었고 3건에 대해서 분명히 2건은 회신을 했고 1건에 대해서도 회신 중이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갑자기 정기국회 첫날에 오라고 소환을 하는 것, 그리고 9월 6일이라는 날짜를 못 박았다는 지점에 대해서 민주당은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고 이번 혐의에 대해서도 사실 뭐 소환을 해서 조사할 거리가 얼마나 많은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이게 협박을 했느냐, 김문기 전 차장을 알았느냐 몰랐느냐 부분은 내심적인 인식이라든지 또는 내심적인 가치 판단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럼 애초에 이게 허위 사실의 공표, 그러니까 객관적인 진실인지 아닌지를 따지는 사실이라는 그 법리에 포섭되기도 어렵다는 그런 법리적인 문제들도 법조인에겐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부분은 법리로 따져볼 부분들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서면 조사로도 충분했을 것 같은데 무리한 소환 자체가 이런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이재명 대표 측에서도 그렇고 이제 시위에 나오신 분들도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어떤 이제 정치 탄압이다, 정치 보복이다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데 그건 이제 원천적으로 성립되지 않는 게 지금 하고 있는 수사들이 다 문재인 정권에서 시작한 수사예요. 어디 윤석열 정권 들어와서 지금 새로 이재명 그 대표에 대해서 수사 시작한 게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저는 없는 것 같습니다. 다 뭐 백현동, 대장동 다 저기 나머지 무슨 성남 FCA부터 해가지고 변호사비 대납 다 문재인 정권에서 수사 시작한 거 아닙니까? 다만 수사를 이제 제대로 안 한 것뿐이죠.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저 서초동의 저 모습을 보면서 제2의 그 조국 사태를 걱정하는데 그 결과가 뭐였습니까? 그 조국 사태 때 결과가 결국 그 민주당이 크게 흔들려서 국민들의 지지를 많이 잃었고 또 그 순수한 시민단체라는 것이 과연 있느냐? 사실 시민단체들도 굉장히 와해됐습니다. 그런 상황인 거죠. 특히 이제 전쟁입니다 하고 저렇게 시위대가 나오면은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정부를 상대로 누군가 전쟁을 선포한다? 그건 전 세계적으로 봐도 무슨 콜롬비아나 멕시코의 그 마약 갱단이나 하는 짓이지 어떻게 우리나라 같은 선진국에서 정부를 상대로 범죄 혐의자를 위해서 전쟁을 한다는 게 이게 성립할 수 있는 겁니까? 이렇게 그 나라가 굉장히 흔들리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재명 대표 측 민주당의 어떤 의도나 이런 거를 우리 국민들이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거를 미리 조금 우려를 전합니다. 김현지 보좌관이 쓴 거죠. 전쟁입니다. 그런데 보좌관의 어떤 단어를 이렇게까지 확대 해석하는 거는 좀 저는 적절치 않고 그것이 우리가 논해야 되는 이런 부분인가. 근데 저는 그 의미는 이해를 할 것 같아요. 왜 전쟁이라는 단어를 썼는지. 왜냐하면 저 나오기 전날로 우리가 돌아가면요. 대통령하고 야당 대표가 전화를 합니다. 그래서 민생 협치를 하겠다. 굉장히 이제 협력적인 그런 무드를 다 조성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은 또 권성동 원내대표하고 만나요. 그래가지고 또 뭐 협력을 하고 뭐 이런 얘기들이 다 오고 갔는데 갑자기 그 다음 날 이렇게 소환 통보를 한다? 서면 다 제출하고 있는데 이거는 뭐 말 그대로 앞에서 굉장히 웃고 뒤에서 뒤통수 치는 격이기 때문에 이런 격앙된 표현이 나온 것이지 결국에 뭐 전쟁을 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네, 이런 기류 속에서 이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재판 진행 중인데 이 김건희 여사와 증권 담당 직원의 어떤 녹취록이 공개됐고요. 이에 대해서 민주당은 이걸 근거로 특검의 필요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단 민주당의 대변인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을 직접 했다는 증거가 나왔는데도 검찰이 또다시 무혐의 처분으로 넘길지 지켜보겠습니다. 네, 지금 이 녹취록에 대해서 대통령실은 이거 왜곡 보도다, 법적 대응하겠다라고 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이런 부분을 계속해서 이제 어떤 대화 압박 카드로 활용할 거란 분석들이 나오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제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대해서도 검찰이 지금 뭐 이렇게 본격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는 모습은 아닙니다만 야당 입장에서 볼 때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말 몇 마디를 가지고도 저렇게 소환 통보를 하고 있는 검찰이 이 주가 조작과 관련된 새로운 정황 증거가 나왔는데도 그거에 대해서는 좀 미온적인 거 아니냐, 형평에 맞게 좀 수사를 해라, 뭐 이렇게 촉구하는 것은 그냥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다만 저렇게 이재명 대표에 대한 혐의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혐의인 것이고 김건희 여사에 대한 혐의는 또 그것대로 이 법과 절차에 따라서 이 처리를 하면 될 문제인데 이걸 자꾸 좀 섞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재명 대표 소환에 대해서는 김건희 여사는 왜 조사 안 하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건 별개로
그 대응을 해야지 이것을 섞어가지고 저것 먼저 하면 우리도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이 조사를 끝까지 받지 않겠다, 소환에 응하지 않겠다라는 것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조금 합리적으로 분리를 하고 분리를 해서 대응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분리를 당연히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여기는 사실은 이제 수사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이고 기소 단계에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무죄 뭐 이런 것과는 아직 거리가 먼 그런 시기인데 지금 이제 김건희 여사 관련된 거는 재판의 과정 속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녹취록이 어디 나오냐면 5월 27일 서울중앙지법의 재판의 과정 속에서 녹취록이 나온 것이고 이건 재판이기 때문에 명백한 증거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증거가 명백히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가 안 되고 있으니 수사를 촉구하는 건 지극히 당연한 법치주의 아래 있는 국가가 해야 되는 역할 아닌가요? 네. 지금 보면 이 내용이 이런 겁니다. 일임 거래를 하는 그런 모습으로 볼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김건희 여사가 정말 이 거래, 그러니까 주가 조작의 혐의가 있을 만한 그 증거로 쓰일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있는 건데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 민주당 분들이 이 문제를 굉장히 잘 제기를 한 것 같아요. 도이치모터스 사건, 지금 이른바 주가 조작 사건의 성격을 명확하게 규정을 해줬어요. 다시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김건희 여사는 혐의가 없을 가능성이 굉장히 커졌어요. 지금 우리 김 앵커가 얘기한 대로 이 문제의 핵심은 1인 매매, 그 골드만삭스 나왔던 사람들한테 맡겨가지고 한 거냐, 아니면 김건희 여사가 직접 거래를 했느냐 그 문제인데 통화를 보면은 1인 매매라는 게 거의 확실합니다. 증권사하고 그다음에 이제 투자하는 분은 거래할 때마다 통화를 하게 돼요. 그런데 증권사에서 김건희 여사한테 물어봐요. 이거 이렇게 사라고 하는데 살까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골드만삭스 출신 그분이 사라고 하는데 그런 행간이 있죠. 네. 왜냐하면은 그분이 대리해서 1인 매매를 하지만 계좌주는 김건희 씨이기 때문에 거기에 물어보는 게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뭐라고 물어보니까 그럼 거기서 전화했습니까? 그러니까 골드만삭스 그 사람이 사라고 했습니까?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세요. 이게 바로 1인 매매를 하고 있다는 거를 증명하는 거고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 조사 때 다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다 알려진 사실을 다시 부각시키는 건데 저는 민주당 분들도 다 안다고 생각해요. 이 통화 내용을 보면 이게 1인 매매구나 알지만 이재명 대표 문제를 어떻게 보면은 맞불을 놓기 위해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어떤 의혹을 확산시키기 위해서 이 문제를 일부러 꺼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인 매매에 대한 여부는 뭐 여야뿐만 아니라 이 증권가에서도 보도를 보면 이것은 확실히 1인 매매를 정당화할 수 있는 녹취가 될 수 있는 반면에 또 일각에서는 아닐 수도 있다라는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재판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곧 결정이 나오겠죠.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첫 번째 순서에서는 당대표 취임 직후 검찰 소환 통보를 받은 이재명 대표 그리고 민주당의 움직임 위주로 전해드렸습니다. 국민의힘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무리수를 덮으려고 또 다른 무리수를 일으킨다든지 논란을 덮으려고 또 다른 논란을 만든다든지 이런 거는 안 했으면 좋겠고 이유는 자세히 모르겠지만 이건 정부가 당헌 개정을 하기 위한 건데 그거를 막을 이유는 없다고 봐요. 그것도 결론이 나오겠지. 근데 어제 뉴스회의에서 조수빈 앵커가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새로운 내용이 안 나오는 게 뉴스가 돼버린 국민의힘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저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모르겠습니다. 여튼 이 국민의힘은 내일과 8일에 잇따라서 정국위와 상임 정국위를 열게 됩니다. 이제 당원 개정 이후에 이 새로운 비대위원장을 뽑아야 되는 상황인데 구장훈 차장님. 네. 이게 다시 주호영 의원이 맡게 될 가능성이 지금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1차 법원의 가처분 신청 때 비대위원장의 어떤 이제 직무가 정지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상임 정국위 전국위원회를 다시 열어서 당헌을 이제 개정을 하는 겁니다. 비상 상황이 맞다. 네. 비상 상황에는 비대위로 넘어갈 수밖에 없고 이 비대위원장으로 누구를 임명하겠다. 그래서 이제 법원의 가처분에 맞춰서 지금 이제 당헌을 개정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법원 입장에서 보면
비상 상황을 사후적으로 지금 만들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상임정국이 전국위원회에서 당헌을 개정한다 하더라도 똑같은 재판부라면 이 가처분을 좀 인용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네. 아마 주호영 비대위원장을 임명하는 것은 국민의힘으로서도 상당히 정치적 부담을 안고 있는 결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이준석 전 대표와 가까운 의원들은 이 국민의힘 당의 결정들을 굉장히 비판하는 목소리를 연달아 내놓고 있습니다. 그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결국 이준석의 원죄는 싸가지가 없다 이겁니다. 공개석상에서 대표 어깨 치고 가는 게 싸가지 없습니까? 아니면 대표가 정치적으로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비판하는 게 싸가지가 없겠습니까? 전당대회를 맞이해서 진지를 만들고 아군을 만들어내서 이제 당을 장악해서 정말 부끄럽지 않은 국민의힘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네,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오는 14일에요, 변호사님. 이제 법원의 판단이 또 나오지 않습니까? 가처분 신청 결과에 대해서요. 국민의힘 운명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사실 비대위가 지난번에 비상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비대위원장을 정한 전국위 의결이 무효였다는 그 가처분의 결정은 아직도 효력이 살아 있습니다. 네. 그 얘기는 실체적 하자. 그러니까 국민의힘 상황이 비상 상황이 아니었고 비상 상황을 만들어가는 과정이었다라는 평가였거든요. 그래서 정당 민주주의에 반한다는 굉장히 뼈아픈 판결이 나왔었습니다. 근데 그것과 지금 상황이 달라진 게 있는지 저는 되묻고 싶습니다. 사실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 봤을 때도 지금 상황은 이준석 당대표를 실질적으로 제명하거나 축출하기 위한 또 다른 또 외부적인 상황들을 만들어가는 과정인 것이지 실체적으로 봤을 때 하자가 치유됐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지난번 가처분 결정의 취지에 반하는 모든 당원 당규 개정이라든지 새로운 비대위의 어떤 출범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4일에 일단 새로운 가처분에 대해서 심리가 있을 예정인데요. 그 과정에서는 사실 지난번 가처분 결과에서 큰 틀에서는 벗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인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하태경 의원 같은 경우에 뭐 이준석 전 대표와 이렇게 좀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하태경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전국위원 여러분들에게 올리는 말씀을 해서 비대위를 부결시켜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 가처분 신청이 인용됐듯 이번 전국위도 무효가 될 것이다. 그러니 비대위도 불결시켜달라 이렇게 호소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당인 뭐 이렇게 혼란에 빠져 있는데 이 전 대표는 TK 지역에 지금 머물면서 특히 오늘 오후 2시에는요, 이 대구에서 지지자들 한 700여 명을 모아놓고 기자회견을 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동 위원님께 좀 여쭤볼게요. 지금 보면은 아까 김웅 의원 지금 뭐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서 이렇게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요즘 많이 하고 있는 김웅 의원, 뭐 당을 장악해서 부끄럽지 않은 국민의힘 만들어 보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이준석 대표의 오늘 이 700명 기자회견, 지지자들 모아놓고 있는 한 기자회견 이런 게 뭔가 당내에서 세력화하려는 움직임이 아니겠느냐, 오늘이 그 시초가 되는 건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뭐 그렇게 봐도 되겠죠. 하태경, 김웅 의원 이런 분들은 이제 우리가 크게 보면 이제 유승민계, 어차피 이제 유승민계는 이 당에서 당분간은 이제 비주류 세력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다만 김웅 의원이 그 진지전이라고 한 대목에 대해서는 제가 굉장히 재미있게 들었어요. 그 진지전이라는 게 이제 안토니오 그람시라고 이탈리아 정치 철학자가 얘기한 건데 수정 마르크스주의자들, 세상이 마르크스가 주장한 대로 안 가요. 그러니까 거기에 수정해가지고 야, 생활 속에서 어떻게 혁명해보자 하고 진지전을 그 얘기한 건데 그걸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보수 정당인 국민의힘 내에 어떤 그 진지전을 하자는 거는 상당히 그 좌파적인 시각인데, 물론 뭐 국민의힘도 다양한 스펙트럼이 존재하는 건 좋죠. 그러나 이 시기에 저런 진지전 얘기, 그것도 그 이준석을 추종하는 김웅의 입에서 나왔다는 게 상당히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생각할 만한 게 많은 것 같고, 윤석 씨는 그 오늘 뭐 대구에서 그 집회를 하는데 뭐 열심히 자기가 어떤 그 자기 생각을 얘기하고 또 자기 그 여러 가지 법적인 정치적 입지를 위해서 하는 거야. 뭐 그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네. 지역 다니면서 여러 사람 모아서 많은 얘기하는 거는 뭐 많은 분들이 하고 있고, 뭐 허경영 씨도 여기저기 다니면 수백 명씩 뭐 모이고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지금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만한 부분은 딱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째, 경찰 수사가 어떻게 될 건지, 둘째, 윤리위원회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 건지, 그게 이제 9월 안에 결정되고, 그게 결정되면은
이제 국민의힘도 그 오랜 그 내용을 가라앉히고 이제 새로운 출발할 계기를 갖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경찰 수사 윤리위 결정 주목한다라고 이제 분석해 주셨는데 경찰 관련해서는 이제 소환 통보 그리고 일정 조율 중이라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죠, 차장님. 네. 그러니까 공교롭게도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검찰이 소환 통보한 날짜도 1일이고요. 경찰이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서 소환 통보를 한 날짜도 1일입니다. 공교롭게도. 네. 그러니까 이제 여야 전현직 대표에 대해서 이제 소환 통보를 했는데 그만큼 이제 정리 수순으로 좀 가겠다라는 것을 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더더군다나 이준석 전 대표의 경우에는 경찰 소환 조사에 빨리 응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신에 대한 어떤 징계 결정이 자신은 큰 잘못이 없는데도 그걸 증거인멸 교사하기 위해서 품위를 위반했다. 이제 이런 이유로 지금 징계를 받지 않았습니까? 네. 경찰 조사에 성실히 응해서 자신에게 제기된 성비 의혹이 사실이 아니다라는 걸 입증을 하고 그리고 그 입증 이후를 근거로 해서 이 증거인멸을 교사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소명을 하게 된다라면 자신이 당대표로 복귀할 명분이 생기기 때문에 아마 이재명 대표하고는 좀 입장이 크게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경찰 소환 조사에 응해서 자신의 그 잘잘못을 가리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오늘 오후 2시에 이준석 대표가 과연 경찰 소환에 적극적으로 응하겠다라고 얘기할지는 약간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장외 정치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절차에 따라서 자신의 어떤 그 잘잘못을 가리기보다는 세력을 규합을 해서 자신을 정치적으로 탄압하려고 하는 이른바 윤핵관들과의 어떤 세대결, 이걸로 지금 이준석 대표가 자신의 어떤 활로를 뚫고 있기 때문에 아마 국민의힘의 내홍은 오늘 이준석 대표의 기자회견을 지켜봐야겠습니다만 당분간 좀 지속될 수밖에 없지 않나 하는 우려스러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경찰 조사 관련해서요, 장현주 변호사님. 지금 보면은 성매매 공소시효 5년, 알선수재 공소시효 7년. 그래서 이제 좀 공소시효 다 끝날 것이다, 좀 있으면. 거기다가 이게 성매매 의혹이 사실로 밝혀져도 처벌이 불가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일각에서 다른 해석이 나오고 있는 게 이 전 대표가 가세현, 이 유튜버를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강신업 변호사가 무고죄로 고소를 했는데 이 부분이 이 전 대표의 발목을 잡을 것이다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어요. 이건 어떤 내용인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단 말씀 주신 것처럼 성접대라든지 이제 알선 수재가 있었는지 여부는 2013년부터 진행된 것이기 때문에 이제 공소시효 문제가 분명히 걸려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와 관련해서도 그 2015년 9월까지 추석까지 선물을 받았다라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 혐의가 포괄 일죄로 인정이 된다면 그러니까 올해 이번 달 9월이잖아요. 9월 달까지가 공소시효의 그 어떤 마지막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경찰에서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만약에 저 부분이 포괄일지로 인정되지 않고 공소시효가 지났다라고 본다고 하더라도 사실 이준석 대표가 그 해당 의혹을 제기했던 그 유튜버들을 상대로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아니다, 이건 허위사실이 아니다라고 해서 무고죄로 맞고소를 당했습니다. 그럼 경찰 입장에서는 이게 허위사실이 있는지 또는 무고죄인지 부분을 살펴볼 수 있게 되거든요. 살펴봐야 되죠. 네, 살펴봐야 핵심이니까. 하고요. 네. 그 부분은 공소시효가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알선수재가 부분들이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하더라도 무고죄, 허위사실, 즉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결국에 공소시효와 관계없이 사실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로서는 여러 가지로 곤혹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네, 이런 법적 판단과는 별개로 당의 윤리위에서는 추가 징계 가능성을 검토한다는 얘기 계속해서 흘러나옵니다. 바로 이 발언 때문입니다. 돌이켜보면은 양의 머리를 흔들면서 개고기를 가장 열심히 팔았고 가장 잘 팔았던 사람은 바로 저였습니다. 이준석 전 당대표의 개고기, 양두구역, 신군부 발언 등 당원들에게 모멸감을 주는 언행에 대해 강력히 규탄, 경고하며 추가 징계에 대한 윤리위원회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합니다. 네, 이제 28일에 윤리위 전체 회의가 열린다라고 해요, 소장님. 네. 일각에서는 제명 가능성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요. 그러게요. 뭐 지금 국민의힘은 또는 여권 전체는 사실 9월 안에 이 문제를 다 정리를 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세 가지 경찰 수사, 윤리위 그리고 가처분 이 한꺼번에 정리가 안 됩니다. 9월 안에 다 일어나죠, 이게.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왜 이런 일이 복잡해졌냐면 사실 법의 문제와 정치의 문제가 막 뒤섞여 있거든요.
예컨대 이게 윤리위의 결정이 경찰 수사 끝나고 나서 됐다 그러면 국민들이 수긍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경찰 수사 다 마무리됐는데 거기에 진짜 혐의가 다 드러났고 그렇다 그러면 야당 대표로서 이건 부적절하다라고 하면 사실 윤리위가 징계를 한다고 해도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기 어렵거든요. 그런데 이게 순서가 거꾸로 되면서 이 모든 일들이 벌어진 건데 또다시 그런 순서와 무관하게 그냥 모든 걸 정리하고자 하는 그런 욕심만 앞세운다면 상황만 더 복잡해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지금 보면 뭐 대통령실도 관련해서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당이 이렇게 혼란스러운 상황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개편 등 뭐 인적 쇄신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이게 추석을 앞두고 추석 밥상민심 굉장히 중요해서 민생 행보도 많이 하고 있는데 지지율은 여전히 답보 상태인 겁니다. 이동훈 위원님, 이 상황은 어떻게 저희가 해석을 해야 돼요? 우선적으로는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이 그 휴가 갔다 와서 민생 그리고 우리 서민 챙기겠다. 그런 이제 정책 기조를 일관되게 그 유지하면은 국민들이 조금 이제 시간이 걸려도 평가해 주실 거다 이렇게 믿고 있고 조금 이제 정치 전략적으로는 그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지는 이유를 이제 세 가지로 보통 그 얘기합니다. 산무 정치인이라고 하잖아요. 당의 계파가 없고 정치적 팬덤이 없고 지역 세대 뭐 계층 이런 그 콘크리트 지지층이 없다기 때문에 대통령실에서 이제부터 산무를 3유로 바꾸는 그런 그 여러 작업들을 해갈 겁니다. 첫째, 계파가 없는데 지금 당에서 보면은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그래도 적극적으로 지지해주는 의원이 한 70명에서 80명 정도는 됩니다. 이분들이 꼭 계파라기보다도 어떤 그 결사체든지 뭐 어떤 형식으로든 협력을 하면서 그 대통령실과 윤 대통령을 지지해준다면은 뭐 그거를 계파로 봐도 되겠죠. 초재선 의원들이 좀 주축이 되는 얘기 나오죠. 그러면은 그분들이 아마 당내에서 큰 도움이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팬덤인데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에 이제 그 열지대라는 이제 첫 그 지지 모임이 구성이 됐었죠. 그 이후에 이제 그 윤사모 그리고 이제 김건희 여사를 지지하는 모임도 이제 크게 보면은 어떻게 보면 이제 윤 대통령을 그 지지하는 모임이겠죠. 이런 분들이 이제 각자 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제 이런 상황에서는 조금 재정비를 해서 뭐 그 민주당의 팬덤 이런 식으로 가면 되지 않지만 좀 지지층을 결집하자. 그리고 이제 세대라든지 이념이라든지 계층 이거는 이제 정책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많으니까 산무를 3유로 바꾸는 그런 작업들도 좀 그렇게 우리 관심 있게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는 지금 근본 모순을 좀 해결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정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민의힘과 정부와 그리고 대통령실이 삼위일체가 돼서 국정 운영을 힘있게 끌고 나가야 되거든요. 노력하는 것만 가지고는 국민이 감동하지 않습니다. 그 노력의 결과로 국민 민생이 좀 나아졌다. 이런 평가를 받아야만 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근본 모순을 빨리 해결하는 것이 급선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본 모순을 해결하자. 네, 저희가 추석 전에 비대위 추진 속도 내는 국민의힘 하고요. 이 박스권에 갇힌 대통령 지지율까지 분석해봤습니다. 비상입니다. 지금 우리 학교는 정말 심각한 바이러스가 퍼져 있습니다. 교실이 더 이상 교실이 아니고 학생이 더 이상 학생 같지 않은 바로 무개념 바이러스입니다. 충남의 한 중학교 교실로 가보시죠. 열심히 수업 중인 교사 옆에 벌러덩 드러누워 휴대전화를 만지는 학생. 한두 번 해본 게 아닌 것 같습니다. 학생을 투명인간 취급하는 건지 아니면 감히 학생을 야단치지 못하는 건지 이런 선생님 모습도 논란이지만 같은 반 학생들도 이 학생을 말릴 생각은 없어 보입니다. 영상이 공개되자 격한 반응의 댓글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어쩌다 이 꼴이, 저 뉴스 보고 어이상시, 무너진 교권, 나 때는 선생님 그림자도 안 밟았다. 남자 선생님이면 덜 할 텐데 여자 선생님만 보면 일진 노릇한다. 휴대전화 충전을 요청했다가 거부당하자 이런 행태를 보였다는데 여러분은 이해가 되십니까? 상황이 어쨌건 이유가 어쨌건 교실에서 저런 모습은 용납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우통을 벗은 채 수업을 듣는 이 학생은 또 뭔가요? 여기가 수영장입니까? 해수욕장입니까?
이게 정말 교실이 맞는 건지 눈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아무리 교실의 권위가 땅에 떨어질 대로 떨어진 시대라고 하지만 현재의 학교 풍경이라니 기가 찰 따름입니다. 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교사들 61%가 수업 중에 소음 발생이나 욕설, 폭력적 행동 등 학생들의 위협을 하루 한 차례 이상 겪고 있다고 합니다. 네가 아버지 뭐 하시노? 라며 학생을 때리고 괴롭히는 폭력 교사도 안 되지만 지가 선생이면 다야? 라며 스승을 깔보는 무개념 제자도 안 됩니다. 아무리 귀하게 자라고 질풍노도의 시기라 하더라도 학생들의 일탈, 이건 진짜 아닙니다. 지금까지 화나요 뉴스였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죄 없는 소녀 11명에게요. 끔찍한 일을 저지른 연쇄 성폭행범이 있습니다. 김근식입니다. 다음 달이면 감옥을 나오게 됩니다. 15년형을 받고 나오는 건데도 50대입니다. 변호사님, 근데 지금 이 형량을 보면 당시에 25년형까지도 가능했다는데 15년형밖에 받지 않고 나온다. 뭐 이래서 좀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당시에 사실 이 김근식이라는 자가 처음에 전과 19범으로 이미 미성년자 강간죄로 복역하고 출소한 지 16일 만에 또 다시 범행을 저질렀거든요. 그만큼 이제 재범이 가능성이 아주 매우 높은 그런 범죄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4개월 동안 그리고 9세 아동을 포함해서 미성년자 총 11명에게 또 다른 범죄를 저질렀는데 모두 다 누범 기간이었습니다. 충분히 가중할 수 있었음에도 왜 가중이 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지금도 많은 아쉬움으로 남긴 합니다. 네, 지금 이제 법무부는 김 씨가 나오면 전담 보호관찰관 배치하고 24시간 집중 관리 감독하겠다라고 하지만요. 신상 정보 공개는 5년밖에 안 됩니다. 차장님, 지금은 10년까지도 가능한데 왜 절반의 기간만 안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 그 성범죄자 김근식이 그 검거돼서 재판을 받았을 때에 법을 적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강화가 됐기 때문에 지금은 이 10년 동안 공개가 되고요. 또 더더군다나 이 김근식의 경우에는 이 누구에게나 이제 누구나 열람할 수 있는 이 공개권은 있지만 그 김근식이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에게 이 우편이나 아니면 그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고지를 해주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주변에 거주하게 되니 조심하십시오. 이렇게 적극적 고지 대상자는 또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제 이 김근식이 출소한 이후에 살게 될 지역 인근 주민들은 상당히 좀 그 큰 불안감을 좀 느낄 것으로 보입니다. 전자발찌를 아무리 찬다고 해도 요즘에 그 사건 사고 소식 보면 전자발찌 끊고 도주하는 범인들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지금 보면은 신상 정보 공개 뭐 이런 사각지대 굉장히 너무 넓어집은 것만 같은데 소장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그러니까 여기 관리가 잘 안 될 경우에 우리가 볼 수 있는 피해가 너무 커요. 이 사람이 사실상 범행의 대상으로 했던 사람들이 굉장히 어린 소녀들이거든요. 그거는 인생 전체를 막 훼손하고 진짜 망치는 그런 일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경우든 국가가 존재한다면 이런 부분에서 역할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누가 국가를 믿고 따르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입법부도 더 강력한 조치들을 좀 만들어내고 어떻게 하든 이 사람이 사실상 다시 재범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 안 되겠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계속 재범이 반복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우려가 더 클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고지하는 문제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가능한 방안을 다 찾아봐야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그리고요. 21년 만에 용의자를 체포해서 화제인 이 대전 국민은행 권총 강도 살인 사건 주범인 이승만이 지금 이 과정 속에서요, 사장님, 추가 범행 진술까지도 했다라고 하던데 이거는 또 어떤 사건입니까? 이게 굉장히 오래된 사건입니다. 2001년에 있었던 사건인데 당시 잡혔던 주범이 그 즈음에 있었던 새로운 사건에 대해서 이제 그 자백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은행 그 강도 사건도 자신이 했다라고 이제 자백을 함으로써 이제 이 진상이 좀 밝혀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때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 권총을 사용해서 은행 강도를 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이렇게 중범죄로 좀 처벌이 됐는데 그 인근에 있었던 이 현금 수동차 도난 사건 범행도 자신이 했다라고 이제 진술했기 때문에 아마 이 미궁에 빠졌던 사건에 대한 어떤 실체적 진실이 다시 좀 재조명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얘기가 나오는 게 호송 그 당시에 이제
다시 한번 이제 그 4억 원대에 있는 돈을 훔쳐서 이제 달아났는데 이승만이 얘기하는 게 열쇠를 눈으로 보고 기억을 했다는 거예요. 저는 어제 이 뉴스를 보고도 좀 믿기지가 않았는데 지금도 신빙성이 다소 또 떨어진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이제 저희 취재 기간은 오래 되시니까 이게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지금 신빙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글쎄 믿기가 어렵죠. 맥가이버도 이 정도는 못할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왜 그럴까 곰곰이 한번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범행을 자백을 하고 다른 사건도 자기가 저질렀다고 자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슬쩍 이제 믿기 힘든 자백도 집어넣었는데 지금은 이제 수사 과정이잖아요. 네. 만약에 재판에 가서 그거 사실 아니다. 내가 어떻게 눈으로 보고 열쇠를 만드냐. 네. 이렇게 진술을 번복해버리면은 재판 과정이 굉장히 혼란스러워지고 그러면 범인에 대한 처벌이 굉장히 어지러워지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약간 재판을 염두에 두고 그 재판을 좀 무산시켜서 그 처벌을 좀 회피하려는 그런 하나의 약간 법적인 꼼수가 아닌가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지금 이승만이 진술한 또 다른 범죄는 이제 진술의 신빙성이 좀 떨어지지 않냐라는 분석들 나오고 있고요. 변호사님, 이거 말고도 뭐 또 다른 범죄까지 추측해볼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들 나오던데요. 그래서 암수 범죄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더 있지 않겠냐. 사실 총기 뭐 버렸다고 하는데 야산에서 그 총기가 굉장히 부수시기가 힘들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승만의 주장에 따르면 그 당시에 사용했던 그 권총을 부셔서 어디다 뭐 버렸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 그 권총이 너무 단단하기 때문에 잘 부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진술이 좀 신빙성이 없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만큼 21년 전에 범죄가 잡힌 것이고 당시에 권총을 사용해서 그 직원을 살해하고 돈을 뺏어갈 정도의 대담한 범죄였다면 21년 동안 나머지 여죄가 있을 것도 충분히 좀 우려되는 지점입니다. 그 부분도 경찰에서는 당연히 열심히 수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마지막 순서로 사건 사고 소식 전해드렸고요. 네 분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60초 뒤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주요 뉴스를 미리 보는 시간이죠. 앞으로 뉴스입니다.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내일 열립니다. 윤석열 정부의 첫 검찰총장 후보자인데다 최근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소환을 통보한 만큼 격렬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서울시는 내일 오후 택시요금 조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합니다. 심야 승차난 해소를 위한 택시요금 조정을 앞두고 공론화 절차에 나선 것으로 기본요금이 이번에 인상되면 4,000원을 넘길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이번 주 수요일부터 가이드 없이 일본으로 패키지 여행을 갈 수 있게 됩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현재 2만 명인 하루 입국자 수 상한을 5만 명으로 늘리기로 했다면서 입국 규제 완화 계획을 밝혔습니다. 수요일엔 윤석열 정부의 재정 준칙이 발표됩니다. 재정 건전성 지표가 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관리하는 규범으로 건전한 재정 관리를 위해 어떤 내용이 담길지 관심이 쏠립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태풍 역대급 태풍이라고 하는 이 흰남노가 북상하고 있잖아요. 오늘 날씨는 어떻습니까? 네,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립니다. 다만 이 종일 비가 내리는 게 아니라 낮에는 소강 상태를 보일 때가 종종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남해와 제주는 뭐 벌써 태풍 간접 영향권에 들어왔다 이런 소식을 들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남해안과 제주도에는 강풍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순간 최대 풍속 초속 20m 안팎의 거센 바람이 불겠습니다. 네, 비도 비지만 이 강풍으로 인한 피해가 걱정이 됩니다. 태풍의 직접 영향이 시작되는 건 언제부터인지 좀 알려주시죠. 네, 내일부터입니다. 최고 600mm의 호우와 초속 60m에 달하는 강풍이 불 것으로 보입니다. 모레인 화요일 새벽엔 서귀포 동쪽 해상을 지나서 화요일 아침 8시쯤엔 통영 부근 해상으로 상륙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모레까지 비바람이 강하게 몰아치겠습니다. 태풍 피해 없도록 철저한 대비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일요일엔 뉴스에이 라이브입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